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공법 기본 강의 제2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격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여기 칠판에 써놨습니다. 오늘 놀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자, 여러분들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했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그랬더니 거북이가 이긴답니다.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토끼가 중간에 잠을 잤기 때문에 늦어졌지 사실은 정상적으로 했다면 토끼가 더 빠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기간에서는 토끼가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간에서는 누가 더 유리하다는 건 말할 수 없다는 뜻이죠. 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락치기 공부해가지고 뭐 한 달, 두 달 정도에 끝낼 거라면 그냥 쌈박하게 깜빡하게 이렇게 해서 반짝 공부하는 거 이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루 이틀에 끝낼 수 있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통상적으로 열심히 해도 1년은 걸리는 시험, 어떨 때는 1차, 2차 나눠서 공부해가지고 2년도 걸리는 시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열심히 하시면 거의 1년만 해도 끝낼 수는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시험은. 그런데 사실은 분량이 만만치 않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1년 만에 끝난다는 게 단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죠. 따라서 장기간에서는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벼락치기 공부해가지고 끝낼 수 있는 공부가 아니다. 꾸준히 공부해야 된다. 따라서 첫 번째, 자기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스케줄 관리, 타임 스케줄이라고 하죠.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 만나는 시간을 언제쯤 할 것인지, 또 최대한 사람들하고 연락하는 걸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러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나가는 거, 그거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근데 한 3, 4일 공부하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요, 리듬이 안 잡혀요. 그래서 책상에 앉는 것도 뭐더냐? 습관이라고 합니다. 책상에 앉는 것도. 처음에는 2시간, 3시간만 앉아 있어도 허리에 좀이 쑤시고 그냥 허리가, 히프가 들썩들썩 해가지고 못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배버리면 4시간, 5시간 앉아 있어도 까딱없이 그냥 쭉 앉아 있습니다. 그것도 습관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공부도 습관이다. 공부도 습관이다.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놀았다면 내일은 못빼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뛰어야 한다. 사실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꾸준히 공부하는 자세, 그거를 놓지 말라라는 걸 말씀드리죠. 자, 오늘 기본 강의 한번 볼까요? 2주차. 무슨 내용이 나올까? 첫 번째 봤더니 국토위 개미 이용에 관한 분들, 이제 2주차 강의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국토위 개미 이용에 관한 분들은 총 3주차로 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는 지금 50페이지를 보시도록 합니다. 기본서 50페이지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 파트일까? 전체적인 체계에서 국토위 개미 이용에 관한 분들에서 어디에서 나오는 파트인지를 한번 여기다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거는 이제 지우고. 자, 지금 보는 게 무슨 법이라 그랬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 국토에다가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하자 그랬었죠. 그때 계획을 행정청이 수립한다고 해서 그걸 무슨 얘기를 한다? 행정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했었고, 이 행정계획에는 저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걸 무슨 계획을 한다? 중앙행정위원회 수립하는 거 국가계획. 이 국가계획 밑에 무슨 계획이 있다? 넓은 지역에서 수립하는, 즉 둘 이상의 관할구에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다. 그 밑에 무슨 계획이 있다? 자기 관할구역의 미래종합청사진. 앞으로 우리 서울특별시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는지 무슨 계획이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이런 광역도시계나 도시군 기본계획의 공통점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지금 당장 우리 서울특별시나 이런 데를 지금 당장 발전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희망사만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들, 이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공통점이었었죠. 이런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국민들에게는 아직 직접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그 계획을 수립한 행정청에게만 그 구속하는 효과가 있는 계획을 비구속적 계획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장차 이랬으면 좋겠다는 계획이 수립됐다고 해서 거기가 좋아지는 건 아니다 그랬죠. 서울특별시를 이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한 데서 그 계획대로 발전하는 건 아니잖아. 그걸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그때 자기 관할구역에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걸 수립한다. 바로 요 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은 몇 가지만 수립한다 그랬죠? 우리 6가지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수립한다라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모래자 맞따서 용용 개, 도, 시, 수, 기, 도, 청, 지, 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첫 번째 나오는 용이 뭐라 그랬죠? 이게 용도, 지역이라는 내용이었었고, 이 두 번째가 용도, 지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어디다가 지정하거나 변경하라는 계획은 무슨 계획으로 수립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수립한다. 자, 어디다가 용도지역이라는 걸 지정하겠답니다. 자, 우리 용도지역은 이제 지금부터 종류들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숙제 냈었죠? 21가지 용도지역을 암기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첫 번째 거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나옵니다. 그럼 이 일대를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라는 용도적으로 지정하고 싶다. 어떻게 지정하는 겁니까? 그냥 지정권자가 야 오늘부터 여기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가 1종 전용주거지역이 되는 겁니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전용주거지역, 1종 전용주거지역 같은 용도지역을 지정하려면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의하여 용도지역이라는 걸 지정해 나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절차가 있다 그랬는데 이 수립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라 그랬었죠. 뭐로 나눠지죠? 첫째, 초안을 작성하는 입안 절차라는 게 있었고 그 내용을 확정짓는 결정 절차가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뭘 지정하기 위한 용도지역이라는 걸 지정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아, 여기서 여기까지를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란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무슨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자. 그럼 제일 먼저 1종 전용주거로 지정하기 위해서 여기서 뭘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자. 초안을 세우자. 입안하자. 그럼 제일 먼저 기초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다. 기주지입 해서 입안이 끝납니다. 그럼 무슨 절차 들어가죠? 그 다음에 결정 절차로 들어갑니다. 그럼 결정하는 절차는 협의심의 결정고시, 협심결 이런 2단계를 거치죠. 그럼 관계 행정기관장들하고 협의하고 지방도시간의 심의를 거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제1종 전용주거지역입니다. 라고 무슨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면 언제부터 여기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하는 겁니다. 그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야 라고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그때부터 여기는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식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해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용도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거, 이거는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요 용도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용도지구, 그 다음에 개도시수 하나 더 뭐죠? 입자 일 끌어올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를 도시에서 수입하는 것, 이 개도시 수입 이 5가지를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그걸 용도구역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어디다 지정하거나 지정된 용도지역 지구구역을 변경하는 건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지정하거나 변경하자. 바로 그거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는 건 뭘 보자는 얘기야? 그 중에 첫 번째 너는 이 용도지역이라는 게 무엇이더냐? 그 용도지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본다. 그래서 첫 번째 거기 나오는 게 용도지역하고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재 거기 80페이지, 5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용도지역의 종류라고 나오고 그 용도지역의 종류 중에서 1번 법률상 용도지역의 분류해 놓고선 뭐라 씁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은 다음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다음 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 누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갖다가 결정한답니까? 결정하는 건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고 그때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건 뭘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라고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랬으니까 바로 그 결정권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바로 누구랑 동일인이다?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하고 동일인이다 라는 걸 먼저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용도지역을 지정한다? 좀 전에 여기를 일체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라는 용도적으로 지정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라 그랬었죠. 그럼 제일 먼저 누가 나온다? 입안권자. 그래서 입안권자들은 원칙적으로 자기 관내구에서는 자기가 입안한다.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인천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이. 그래서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 자들을 원칙적인 입안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그럼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입안권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장이 직접 입안하나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도 있다. 그 자들은 예외적인 입안권자라고 했었죠. 그럼 입안권자들이 여기를 뭐로 지정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여기서 여기까지를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입안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합니다. 초안을 작성했죠. 그러면 그 다음 무슨 절차로 넘어가? 결정 절차로 넘어가야 되죠. 결정은 누가 한다? 원칙은 거기 보니까 시도지사가 원래는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는 원래는 시도지사였었죠. 다만 대도시에서는 누가 결정한다? 대도시시장이 결정한다라고 했었죠. 그러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자리 직접 결정하는 게 있다라는 예외가 있었죠. 그래서 높은 자를 여기다 또 먼저 쓰죠. 그러면 결국 결정권자,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자는 누구 한다?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이 자들이 용도지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바로 결정고시한 그 자가 결국 뭐가 된다? 그 자가 지정권자가 된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하는 자가 결국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된다. 결국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이 자들입니다. 근데 그때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라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용도지역의 종류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도시지역, 그것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나눠지고 관리지역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근데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지난주에 그 종류들을 암기하시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건 요거죠. 숙제로다. 여러분들 내드렸던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보는 게 여기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차이점이 뭐냐?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지역. 요걸 전용주거지역을 한다.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이게 일반주거지역. 그래놓고 다시 전용주거지역 중에 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짓는 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짓는 지역. 이렇게 돼 있죠. 반면에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 이때 저층이란 4층 이하를 짓는 지역을 말한다. 그리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인데 이때 중층이라는 게 몇 층인지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 조례로 몇 층 이하로 자라는 제한은 그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합니다. 이 조례라는 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이라고 했었죠. 그 중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군계획 조례에서 그때는 층수를 정합니다. 그리고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 중심입니다. 이때 조심할 건 고층 주택이라고 하지 않고 중고층 주택 중심이라고 됐습니다. 그런 걸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1종 전용주거지역 하면 뭐라 쓴다?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읽어요. 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그럼 2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말한다. 그리고 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을 말한다. 자, 이런 식으로 했었죠. 자, 그래 놓고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하지만 거기다가 일부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따라서 준주거지역이라는 데 가보면
주거기능 위주니까 주택들도 짓고요. 주로 주택인데 주택만 짓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더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한다라고 했으니까 상업기능이라고 하는 지역은 상가나 사무실 같은 게 들어가는 지역은 상업기능이고, 그죠? 그래서 상업기능은 상가로 보고 업무기능이 바로 사무실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상가나 사무실 같은 게 보완되는 지역을 준주거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중일, 유근 이렇게 나눠지고 그중에 가장 건축물이 밀집돼서 짓는 지역은 중심상업지역으로서 도심,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나눠지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납니다. 그중에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화공업 또는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는 지역. 저 울산 공업단지라고 했죠. 그런 울산 같은 공업단지는 다 무슨 지역? 전용공업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화학 공업 해가지고 그 보통 바닷가에 있는 그런 큰 공장들 많이 짓잖아요. 그런 데는 대부분이 전용공업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청정공업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데가 일반공업지역이다. 반면에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준공업지역에 가보면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이니까 좀 간단한 중화공업 같은 게 아닌 일반적인 간단한 공업지역이면서 동시에 주상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주택도 짓고 상가도 짓고 사무실도 짓는 지역. 그래서 공장도 짓고 주택도 짓고 상가도 짓고 사무실도 짓는다. 다양하게 입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본다라고 이해하시죠. 그다음에 녹지지역은 세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이 중에 보전녹지지역은 말 그대로 도시지역 안에서 훼손하지 말라고 그런 일정한 공원들, 이런 산 같은 게 있는 안에 공원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훼손하지 말라고 보통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즉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 공간을 보전하는 지역은 보전녹지지역. 반면에 생산녹지지역에서 이때 생산이란 뭔가 산출해 낸다는 게 생산이잖아요. 바로 무슨 생산?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하는 지역들. 따라서 도시지역에서 바로 변두리로 가면 그 농사짓는 농경지들이 펼쳐지죠. 그런 지역이 대부분이 생산녹지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한 지역이죠. 반면에 자연녹지지역 중요하죠. 도시의 녹지 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뭐한다?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여기까지는 보전이죠.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즉 자연녹지지역의 특성은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원칙은 보전을 필요한다. 근데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인 개발도 허용되면 그런 데를 자연녹지지역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의 특성,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누스가 뭐죠? 두 얼굴의 사나이. 그죠? 양면성을 갖는 것.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은 보전을 필요한답니다. 왜? 녹지지역이니까. 근데 동시에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인 개발도 허용된답니다. 보전과 개발이 공존하는 지역, 거기를 자연녹지지역이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하고 나누죠. 이때 보전관리지역은 주로 쭉 필요한데 뭐 보전이 필요하나, 뭐 이런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뭐라고?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즉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지정할 정도는 아니고 그거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단다. 그런 지역이 바로 자연환경 보전적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역이 보전관리지역. 반면에 생산관리지역에서 이때 생산은 농업, 임업, 어업생산 세 가지입니다. 농업이나 임업이나 어업생산을 위하여 관리는 필요하지만 그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무슨 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 거기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봅니다. 그러면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요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지만 그것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거기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보시면 되고, 요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정도는 아니고 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한다. 거기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지정하기 곤란해서 자연환경 보전적에 준한다? 보전관리죠. 농림적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해요. 그게 준하여 관리한다? 생산관리죠. 그럼 계획관리적은 뭐하는 적일까? 이게 중요하죠. 실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게 계획관리적입니다. 계획관리적은 도시적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이다. 결국 두 가지입니다. 도시적으로의 편입이 예상된다. 아직은 도시적이 아니지만 장차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두 번째, 자연환경 등을 고려해요. 그래도 제한적인 이용이나 개발을 하려는 지역이다. 그런 지역이 주로 계획관리적인데 바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런 걸 계획관리적을 한다. 결국 여기 도시적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지만 그 도시적에 준하여 관리한단다. 도시적에 준하여 관리하는 지역. 거기는 장차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이 말이에요. 그 핵심이야. 장차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면 거기는 계획관리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적도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자, 농림적과 자연환경 보전적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도시적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뭐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농림지역은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죠. 그 자연환경 보전적은 6가지를 보호한다.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화 및 문화재를 보존하고 또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 21가지 용도지역에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실무하다 보면 토지를 다루면 반드시 나오는 게 용도지역입니다. 이 용도지역을 모르면 공법을 모르는 것이다. 결단코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여튼 용도지역을 모르면 공법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셔서 그럼 이렇게 용도지역이라는 게 있으면 어디다 용도지역을 실제로 지정해보자. 21가지를 만들어 놓은 건 구경하려고 용도지역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죠. 토지 위에다 지정하려고 만드는 거죠. 그럼 실제로 토지 위에다 지정해보자 했더니 누가 지정할래? 용도지역 지정권자가 나옵니다. 바로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 이 자들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들인 이 자들이 사실은 용도지역을 지정한다. 따라서 결정하는 사람이야. 마지막 여기가 무슨 용도지역이야 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 자. 그 결정고시한 자가 결국은 실제로 지정한 지정권자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근데 지정하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무슨 절차?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예,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건 원칙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종 전용주거지역을 지정하고 싶으면 아까 일종 전용주거지역은 그때는 무슨 절차? 이반 절차 3단계, 결정 절차 2단계라는 걸 거쳐서 여기는 이러이러한 용도지역이야 라고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고시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든 용도지역의 지정이 저렇게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될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54페이지 보시면 54페이지부터야. 거기 보시면 용도지역의 지정 절차라고 나오고 원칙은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의 결정으로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이 예외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라고 합니다.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별한 예외 특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원칙은 뭔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도 여기는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여기는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결정 고시된 거로 본다는 그런 특별한 예외가 있더라. 이걸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라고 표현하죠. 그래놓고 첫 번째는 뭐를 지정했더니 거기는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게 지정의제예요. 의제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민법에서 간주라는 말도 배우실 겁니다. 의제라는 건 다른 말로 간주라고 표현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뭐 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어떠한 행위를 했더니 거기가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지정된 거로 보더라. 이게 지정의제입니다. 또 무슨 구역을 지정했더니 그 지역은 별도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는데도 여기는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는 이렇게 지정의제, 결정고시 의제라는 두 가지로 특례가 갈라진다.
자,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그 중에 이러한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예외가 어떤 경우죠? 바로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경우에는 매립 준공 인가 1부터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말귀를 그냥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자, 여기 우리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되는 여기가 지금 무슨 색이야? 바다색이잖아. 바로 여기가 바다입니다. 그럼 공유수면이란 말이 나와 있죠. 공유수면이 뭐죠? 한자로 쓰면 이렇겠습니다. 공유수면은 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물, 수면, 물을 말한다.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수면, 물을 말한다. 그럼 공유수면에는 뭐가 있을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이 바다를 갖고 있어요. 바다는 국가 겁니다. 사실 바다, 강이 있어요. 하천이 있어요. 호수가 있어요. 이게 다 공유수면입니다. 그 중에 뭐에 관해서만 바다인 공유수면의 하나요 라고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라는 얘기야? 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바다인 공유수면에 대해서 이번에 뭘 했답니까? 매립을 한답니다. 매립이 뭐죠? 메꾸는 거. 바다를 메꿔서 육지를 만드는 거. 이게 매립이죠. 흔히 간척지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다인 공유수면을 이번에 매립하려고 하는데 매립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이 얘기죠. 매립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쪽은 지금 육지고 이거는 지금 바다를 매립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육지는 이미 어떤 용도적으로 지정돼 있답니다. 그게 무슨 용도적이래? 농림지역. 예를 들은 거야. 그래서 이 육지 쪽은 지금 이미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이라고 지정해서 여기 수박이라든지 여기 고추라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림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바다를 매립하는데 매립하는 목적이 무엇이다?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인 내용과 같은 목적으로 매립하더라는 얘기죠. 그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인데? 농림지역으로 되는데 여기도 매립해서 뭐로 쓰겠다는 얘기야? 바로 농경지로 쓰려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결국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인 내용과 뭐다? 같더라, 동일하더라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원칙은 어떻게 되죠? 바다를 다 매립했으면 그 다음에 뭘 거쳐야 됩니까? 여기를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로 들어가야 되죠. 그럼 용도지역을 지정하려면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아까 나왔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럼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건 무슨 절차로 나눠진다? 이반 절차와 결정 절차로 나눠집니다. 그럼 원칙은 바다 매립이 다 끝나고 나서 여기를 무슨 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농경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적으로 지정해야 되겠죠. 그럼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반 절차 3단계, 결정 절차 2단계를 거쳐서 결국 여기는 농림지역이야 라고 결정 고시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복잡한 절차 거쳐야 될까? 안 거쳐도 된다. 이게 특별한 예외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안 거치고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매립이 다 끝나고 나면 같은 목적으로 매립했으니까 여기는 농림지역인데 여기 바다도 농림지역을 만들려고 매립했다면 매립이 다 끝나고 나면 제대로 매립했는지 검사를 받는 게 있습니다. 매립 준공 인가라고 합니다. 매립이 끝나고 나면 그게 제대로 매립이 됐는지 이상 없이 매립했는지 검사를 받는데 그걸 매립 준공 인가라고 하죠. 그럼 바로 매립 준공 인가 받은 그날부터 매립 준공 인가일 그날부터 이 매립한 지역은 뭐가 된다? 바로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같은 목적으로 매립했으니까 농림지역이라는 그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자, 이때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거로 본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가 농사짓는 옆에 육지가 농사짓는 땅이었었는데 바다도 매립하는 목적이 농사질 목적으로 매립했다면 매립 준공 인가받은 그날부터 이 지역은 별도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무슨 지역으로 이웃하고 있는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적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지정만 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여기 지체 없이 관악의 장들은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된다. 따라서 지정된 거로 본다라고 끝나야 되지 시험 문제에서 지정고시된 거로 본다 하면 땡 틀려버립니다. 고시된 것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정만 된 거로 보기 때문에 따로 지체 없이 고시해야 된다는 절차는 따로 해야 된다는 것, 그것도 시험 문제 출제되는 내용이라는 거. 그런데 문제는 바다를 매립했는데 옆에는 농사짓는 농림지역으로 육지는 됐는데 바다를 매립하는 목적이 뭐다?
송도,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 인천 앞바다를 매립했답니다. 그러면 옆에는 농림지역인데 바다를 매립해서 도시적으로 쓰고 싶더라. 신도시니까 도시적이라는 용도적으로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 매립하는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의 내용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경우.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의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매립하려고 한답니다. 자, 또는 밑에 자, 일단 거기까지 맞아. 그럼 매립 목적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기는 농림지역, 매립한 지역은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도시죠. 이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원칙으로 가야 됩니다. 원칙이 뭐죠? 별 수 없이 도시군 관리객 결정으로 용도적을 지정하라 그랬을까? 그다음에 원칙인 도시군 관리객 결정으로 가서 여기를 도시적이야 라고 도시군 관리국으로 결정 고시해야 된다 라는 절차를 거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매립 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으로 가서 도시군 관리객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잘 보세요. 그림을. 여기를 지금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바다에 대해서 지금 용도적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쪼개져, 이렇게 쪼개져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무슨 지역? 관리지역이라고 되어 있고 저쪽으로는 농림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바다를 이번에 매립하는데 이게 지금 둘에 걸쳐 있다는 얘기죠. 자, 매립이 아니라 걸쳐 있다. 이쪽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저건 농림지역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를 바다인 여기를 어떤 용도적으로 지정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이 말입니다. 자, 여기를 바다를 매립하는데 여기 일부는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관리지역 이렇게 됐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넓은 면적 쪽에 있는 용도적으로 볼까? 그렇지 않습니다. 면적이 넓은 쪽으로 용도적을 보는 게 아니고 그때는 별 수 없이 여기를 무슨 용도적을 할지 매립하고자 하는 여기가 무슨 용도적을 할지는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립하고자 하는 이 지역이 무슨 용도적인지는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요거는 양쪽에 뭐 됐다? 걸치는 경우라고 표현합니다. 매립하고자 하는 요 땅이 이쪽으로는 농림지역, 이쪽으로는 관리지역. 그러면 걸쳤다고 하죠. 반면에 요거 그림하고 차이가 뭐죠? 요 바다를 매립하는데 여기가 지금 이쪽으로는 농림지역, 이쪽으로는 관리지역하고 됐습니다. 요걸 뭐라 부른다? 매립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뭐하고 있다? 이웃하고 있다. 이건 걸친다고 표현하지 않고 이건 이웃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걸친다는 건 이 매립하고자 하는 땅이 이쪽으로 농림지역, 이쪽은 관리지역이라는 얘기고 그게 걸친 거고 이웃한다는 건 걸친 게 아니고 이쪽은 농림지역, 이쪽에서 접해 있다는 뜻입니다. 이만큼은 농림지역에 접해 있고 이쪽은 관리지역에 접해 있다. 그게 둘 이상의 용도적에 이웃한다 이렇게 되고 이건 둘 다 공통점이 뭐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여기를 무슨 용도적으로 하는 건지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됐습니다. 까지.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요거죠. 결정고시 의제야. 지금까지는 지정과 관련된 요걸 살펴봤고 이제 결정고시 의제는 뭐다냐? 몇 가지? 5군데. 항만구역, 어항구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구역. 머리자 맞춰서 항어산 택전 이렇게 오셔야 돼요. 이 항어산 택전 5군데 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그 지역은 뭐로 본다?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를 항만구역이란 지역으로 지정했답니다. 항만구역은 항만법에 따라서 지정됩니다. 그래서 항만법에 따라서 여기는 예를 들면 연안항 또는 무역항 해가지고 항만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럼 항구로 지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항만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은 뭐가 된다? 지정고시하는 순간 용도지역은 따로 정하지 않아도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적으로 결정고시상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여기는 항만구역이면서 동시에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이 된다는 뜻이죠. 근데 문제는 항만구역이라고 다 도시지역이 아니라는 걸 조심합니다. 여기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다인 여기를 항만구역으로 지정하는데 그 옆에 있는 육지가 여기는 육지 있죠? 여기가 이미 무슨 지역으로 됐습니까? 도시지역이란 용도적으로 이미 지정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항만구역 지정되기 전부터 옆에는 이미 용도지역이 도시적으로 돼 있었는데 그때 요 공유수면인 요 바다를 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순간 여기도 뭐가 된다? 도시지역이란 용도적으로 그땐 지정된 것으로 본다면 틀려요.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그걸 또 조심합니다.
결국 주변이 도시적이니까 항만구로 지정된 지역도 뭐가 된다? 거기도 도시적으로 결정구역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항만구역만 있을까?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항만구역은 예를 들면 저 여객선이 들락거리는 것 또는 화물선 같은 게 들락거리는 데는 항만구역이고요. 어항구역은 고기잡이 배들이 들락거리는 항구, 그게 어항구역입니다. 그럼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로 지정돼도 주변이 이미 무슨 지역일 때? 도시적일 때만 그때는 그 어항구역도 도시적으로 결정구역으로 봅니다. 그게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명으로 지정구역된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구역으로 봅니다. 또 산업단지 중에서 세 가지 산업단지만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전담산업단지. 자,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산업단지들입니다. 옛날엔 지방산업단지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방산업단지라고 하지 않고 일반산업단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자, 어떤 거, 저기, 삼성전자 같은 거 들어오는 것들, LG전자 들어오는 이런 데는 자, 무슨 공장에서 매연 같은 거, 굴뚝 같은 데서 시커먼 연기 나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 바로 전자제품 같은 거, 첨단산업에 들어오는 이런 데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됩니다. 자, 그런 지역 세 군데로 지정고시되면 그 지역은 뭐로 본다? 동시에 그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생으로 본다. 결국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순간 그 지역은 용도적이 뭐가 된다? 도시적이란 용도적으로 결정고시생으로 본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산업단지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하나 더 농공단지. 요 네 가지를 묶어서 보통은 산업단지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났다냐? 자, 다음 중 다시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생으로 본다 하면 땡 틀려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하면 뭐를 포함한다? 농공단지를 포함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틀린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된다? 반드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생으로 본다. 띵똥땡. 일반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생으로 본다. 띵똥땡.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생으로 본다. 띵똥땡. 농공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생으로 본다. 땡.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생으로 본다. 틀린 문장으로서 여러 번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면 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은 뭐로 본다? 도시적으로 결정고시생으로 본답니다. 그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아직은 지구로만 지정됐지 택지개발한 거 아니잖아. 그럼 일단 들판이나 또는 야산 같은 데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됩니다. 아무것도 없거든. 그런데도 도시적으로 결정고시생으로 본답니다. 왜 그러죠? 자, 지난주에 도시지역이라는 개념이 뭐였었습니까?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도시적으로 본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인구와 산업이 현재 밀집된 지역만 도시적이 아니고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도 도시적이라 그랬었으니까 바로 이런 택지개발지구는 장차 인구와 산업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이니까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는 그 순간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란 용도적으로 결정고시생으로 보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그 예정구역 했습니다. 이때 전원개발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전원개발이 뭘까요? 여기는 이게 뭐 같아요? 이거. 이 그림이. 이런 것들. 왜 뚱그란 계란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게 뭐죠?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바로 이 원자력 발전소 같은 이런 발전소들 그게 전원개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때 전원이라는 건 전원주택개발지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강의할 때 저 전원개발이 전원주택개발인 줄 알았어. 헛소리 했다가 그때 교수님 그거 틀렸는데요 해가지고 한번 당했는데 한자로 보니까 이때 전원이란 전기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즉 전기의 근원을 개발한다. 어디죠? 발전소 부지를 말한 겁니다. 그 발전소와 관련된 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그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라고 합니다. 다만 수력발전소하고 송변전 설비구역은 제외라고 되어 있죠. 이때 수력발전소는 주로 어디다가 수력발전소를 만들죠? 도심 한가운데 수력발전소가 만들어집니까? 아니잖아. 저 깊은 첩첩산 중에 협곡에다가 수력발전소가 들어찹니다. 그럼 수력발전소 들어찬 지역에 가보면
뭐만 보인다? 인구와 산업의 밀집이 예상됩니까? 아닙니다. 구름과 바람만 밀집돼 있고 그게 예상되는 지역들이죠. 그래서 거기는 도시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수력발전소는 저 산속에 들어있으니까 도시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야. 또 하나 송변전 설비 부지. 송변전 설비가 뭐죠? 송전소, 변전소 들어보셨죠? 송전소는 전기를 보내는 곳. 송전소, 변전소는 중간에 전압을 갖다가 떨어진 걸 다시 또 끌어올리기 위한 그렇게 전압을 바꾸는 지역들, 그게 변전소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보면 변전소 가까이 가보십시오. 그럼 거기서 윙윙윙윙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요? 수십만 볼트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그 윙윙윙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가까이 가보시면 거기 들어가서 아무거나 다 만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철망으로 다 막아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철망으로 막아놓고 거기다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놨죠? 접근 금지. 가까이 오면 감전돼 뒤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자, 가까이 가면 뒤진다는데 왜 놈의 인구와 산업의 밀집이 예상됩니까? 전혀 예상되지 않죠. 따라서 그런 적은 도시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그 예정구역은 지정고시 되는 순간 거기는 뭐로 본다? 도시적이란 용도적으로 결정고시장으로 보지만 수력발전소하고 송변전 설비부지는 도시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머리째 맞춰서 항어산 택전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은 뭐로 본다? 원칙적으로 도시적으로 결정고시장으로 본다. 그런 지역을 지정고시하는 순간 거기는 용도지역이 뭐가 된다? 도시적이란 용도적으로 결정고시장으로 본다. 이 뜻입니다. 자, 또 하나 밑에 그래서 암기하는 법이죠. 자연인 왈, 우리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 있죠. 저도 상당히 즐겨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런 자연인 터부지 같은 것도 앞으로 투자 가치가 대단히 높다고 보거든요. 제가 실제로 실무하면서 땅을 보러 다니는데 그런 자연인 터부지로 쓸만한 즉 계곡물이 흘러가고 거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좀 아늑한 그런 데는요. 가보면 이미 값이 오를 대로 올랐고 소유주들이 이미 돈 있는 사람이 사가지고 팔려고는 안 합니다. 갈수록 시세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실제로 투자 가치가 앞으로 높을 겁니다. 가면 갈수록 요새 황사현상 심하죠? 미세먼지 날라다니죠? 도시에서 우리 매연 마시고 살다가 그래도 토요일날 일요일이라도 그 첩첩산 중에 들어가서 좀 그 물가에서 앉아서 좀 쉬었다 오는 이게 여러분들 또 로망이 아닙니까? 특히 우리 중년의 로망은 그런 데서 좀 살고 싶다. 근데 웃기는 건 남자들은 가려고 하는데 여자들은 뒤졌다 깨나도 안 가려고 한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인 터부지 나오는 거 봐. 여자는 가끔가다 한 번씩 나와. 그죠? 태반이 남자들 혼자 그 첩첩산 중에서 그래서 청승맞게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게 참 많은데 사실은 남자들의 로망이지 여자들의 로망은 아닙니다. 여자들은 그냥 아파트 생활이 최고랍니다. 그래서 잘 안 가려고 그래. 어쨌든 그래도 그런 자연인 터부지 저는 그 상당히 투자 가치도 높다고 생각하고 괜찮은데 사실은 구입하기가 매입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자연인이 뭐라고 합니까? 항어산에 가서 항어산, 항만구역, 어항구역, 산업단지 그죠? 항어산에 가서 택지에다가 아까 택지개발지구에다 뭔다? 전원주택을 짓고 살리라. 예, 자연인 로망이 바로 그죠. 항어산이라는 산에 가가지고 택지에다가 전원주택 살고 싶다. 그래서 항어산 택전 요 5가지 단어 그게 지정되면 그 지역은 뭐로 본다? 도시적이란 용도적으로 결정고시장으로 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의지에 관한 2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가 용도지역상 무슨 지역이랍니까? 관리지역. 자, 우리 관리지역 하면 앞으로 그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릴 겁니다. 자, 요 그림을 앞으로 공법 시간에 상당히 많이 보죠. 여기가 무슨 지역? 도시지역. 여기 관리지역. 여기 농림지역. 여기 자연환경보전지역. 우리 용도지역을 크게 보면 도관농자 이렇게 나누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시지역은 또 쪼개지죠? 뭐로 나눠집니까? 여기 주거지역, 여기 상업지역, 여기 공업지역, 여기 녹지지역. 주상공록. 주거지역은 다시 전원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또 이런 식으로 또 세분화돼서 그래서 도시지역은 총 16가지로 세분화되고 관리지역은 3가지로 세분화되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더 이상 세분화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자, 그중에 무슨 지역? 여기 관리지역이란 용도지역 안에다가 여기 관리지역이란 용도지역 안에다가 요번에 뭘 지정했답니까? 농지법에서 나오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걸 어디다 지정했다? 농업진흥지역을 바로 관리지역이란 용도지역 위에다가 지정했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상 관리지역이란 용도지역인데 그 위에다가
농지법에서만은 농사만 전담으로 짓는 지역, 농업진흥지역을 지정고시하면 이 지역은 더 이상 무슨 지역이 아니고 관리지역이란 용도지역이 아니고 여기는 관리지역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거는 관리지역이 아니고 용도지역이 바뀌어버립니다. 무슨 지역으로? 바로 농림지역이란 용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건 지정된 거로 본다가 아니야. 농림지역이란 용도적으로 결정고시한 거로 본다. 다시 말하면 관리지역이란 용도적 위에다가 농지법에서 나오는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되는 그 순간 여기는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라 무슨 지역? 농림지역이란 용도적.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된 거야? 농림지역이란 용도적이 된 거야. 여기는 관리지역, 여기는 농림지역. 이렇게 변경되는 효과가 나더라 이 소리입니다. 또 하나 어디다가 여기 관리지역이란 용도적 위에다가 이번에 뭘 정했답니까? 거기는 산림, 즉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산림을 이번에 뭐로 정했다? 산지관리법에 나오는 보전산지로 지정고시했더라. 보전산지. 이건 나중에 실무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산림을 다룰 때는 반드시 나오는 거야. 산지관리법이라는 법이 있고 거기 보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눠지고 다시 보전산지는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라는 걸로 또 구분됩니다. 어쨌든 보전산지란 말 그대로 까문 개지 말라. 산지인데 산지라는 건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땅을 말하죠. 농지, 농사짓는 땅, 산지, 산림, 나무들이 우거진 땅, 이게 산림입니다. 그 산지를 보전하자라는 데니까 이런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되면 이 지역도 더 이상 무슨 지역이 아니고 관리지역 위에다가 보전산지를 지겠지만 여기는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라 뭐로 바뀐다?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거로 본다. 여기서 조심할 건 보전산지로 지정했다고 해서 그게 농림지역도 아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아니고 또는 그랬으니까 둘 중에 하나로 결정고시한 거로 본다. 즉 보전산지를 지정고시한 이 지역은 농림지역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상으로 볼 수도 있더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농림지역으로 보고 어떤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볼까? 그거는 요거 보전산지를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여기를 농림지역으로 보겠다 아니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보겠다고 이 보전산지 고시할 때 그 밑에 같이 고시를 해버립니다. 따라서 지정권자에 따라서 이게 농림지역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결정고시장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이쪽으로 와보시면 이 그림 관리지역이란 용도지역 안에다가 이게 전체 관리지역이야. 관리지역에다가 이번에 농지법에 나오는 농사만 전담으로 짓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고시하면 이 지역은 더 이상 무슨 지역이 아니라 관리지역이 아니라 무슨 지역? 농림지역이란 용도적으로 결정고시장으로 본다. 여기는 농림지역이다. 이렇게 된 거죠. 또 보전산지를 지정고시하는 순간 이 보전산지는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로 본다는 얘기야. 어떤 거로 볼지는 보전산지를 지정고시하는 지정권자가 지가 구분해서 고시하도록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농림지역 아니면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둘 중에 하나로 결정 고시한 거로 보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거 기억합니다. 저기 관리농업은 농림지역에서 한다. 그래서 관농농 관리지역 위에 농업진흥지역이 오시다면 그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하고 그런다. 그래서 관농농 관리농업은 농림지역에서 하죠. 또 여기 관리 잘하는 보전산지는 즉 관리지역 위에다가 보전산지를 지정한 거야. 관리를 잘하는 보전산지는 농림부 장관이나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상을 준답니다. 농림부 장관은 농림지역, 자동차보험회사는 차보, 자연환경 보전지역 말이야. 자연환경 보전지역 으로 상 준다. 그러니까 농림지역으로 보거나 아니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상으로 본다. 이런 뜻이죠. 자, 이제 넘어가서 용도지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이제 그 그림들 55페이지까지 보고 56페이지 보면 구역 등 해제 시 용도지역의 환원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아까 무슨 지역으로 봤었죠? 요 전에 어디 갔어? 여기 보자. 아까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면 그 지역은 뭐로 본다? 도시적으로 결정고시한 거로 본다 그랬습니다. 근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 해놓고 상당 기간이 지나서 택지개발 안 하겠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더 택지개발지구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럼 여기가 뭐였는데?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그런 임야였는데 이번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다가 나중에 택지개발지구가 해제됐어. 그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때는 아까 도시적으로 결정고시행으로 봤던 거 다시 어떻게 할까? 종래 용도죠. 만약 거기가 농림지역이었다면 다시 농림지역으로 환원되는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전제 조건이야.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택지개발지구라는 게 해제돼 버리면 더 이상 거기는 도시적이 되는 게 아니라 종래 용도죠. 그 농림지역이었으면 그 농림지역으로 다시 환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핵심은 개발 사업이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 그랬으니까 개발이 되지 않고 원래 있던 땅이 그냥 택지개발지로 지정했다가 원래 농림지역이었는데 그 위에다가 택지개발지로 지정하면 도시적으로 바뀌었는데 개발되지 않고 택지개발지구가 해제되면 다시 뭐로 돌아간다? 원래 용도적 농림지역으로 다시 환원되는 효과가 있다 겁니다. 그럼 개발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도시적으로 가는 거죠. 거긴 개발됐으니까 그냥 도시적으로 결정고시에 걸어본다. 도시적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그 중에 예를 들면 여기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온다? 그건 주거지역이 되겠죠. 여기는 상가 지으려고 한다? 상업지역이 되겠죠. 여기는 공장 지으려고 한다? 공업지역이 되겠죠. 여기는 공원을 조성하려고 한다? 녹지지역이 되겠죠. 그때 가서 다시 세분화되도록 그때 가서 도시지역을 세분화시킵니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기존 사업의 계속성 여부라는 말이 나왔죠.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어떤 택지개발지구니까 도시적이잖아. 그럼 도시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나중에 택지개발지구가 해제되는 바람에 원래도 돌아갔어. 근데 그 안에서 이미 건물을 하나 짓고 있던 게 있었어. 그 건물 짓고 있던 건 도시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서 짓고 있었어. 근데 다시 뭐로 들어왔어?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적으로 환원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 건물 짓고 있던 걸 말아야 될까? 계속 지어도 될까? 원칙적으로는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환원과 관계없이 원래 허가받고 짓고 있는 건축물은 계속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서 그럼 용도지역에 지정되면 그 안에서 어떤 행위 제한이 있을까?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용도지역이라는 걸 몇 가지로 나눴습니까? 21가지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종류는 첫 번째 나오는 게 용도지역의 종류부터 봤었죠. 그래서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다? 21가지 용도지역이라는 게 있단다 그랬었고,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건 누가 지정할래? 거기 순서를 보면 지정권자라는 게 나왔었죠. 그래서 지정권자는 원칙은 누가 한단다? 바로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와 동일하다라고 했었죠. 결정권자 동일입니다. 근데 세 번째, 지정하는 그럼 절차는 어떤 절차에서 지정할래? 라는 절차가 있었고, 이때 절차는 원칙은 무슨 절차야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결정으로 지정하라고 했었는데 예외가 있었죠. 도시군 관리구를 결정하지 않냐고도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결정고시한 거로 본다. 그걸 용도적 지정 절차상의 특별한 예외, 특례라고 하고, 특례는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정의제, 바다를 매립했는데 공유수면을 바다의 공유수면을 매립했는데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같은 경우 동일하면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거로 본다. 그게 지정의제죠. 또 항어산 택전 이런 5군데 구역을 지정고시하면 그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결정고시 의제라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또 하나 더 있었죠. 뭐 항어산 택전 5군데 구역을 지정고시하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한 거로 본다. 또 하나 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 위에다가 농지법에 나오는 농업진인지역을 지정고시하면 그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한 거라고. 또 관리지역 안에 있는 산지를 이번에 보전산지로 지정고시하면 그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한 거라 본다는 이런 결정고시 의제 2가지가 있었다. 이게 특례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네 번째 중요한 게 이렇게 용도지역을 왜 21가지로 구분해서 지정할까? 21가지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면 굳이 21가지 나눌 필요가 없겠죠. 뭔가 다른 효과가 발생하니까 21가지로 나눴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면 그 안에서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용도지역 지정의 효과를 말하는 거고, 이 용도적 지정의 효과는 뭐로 나타난다? 행위 제한으로 나타난다. 즉 21개 용도지역마다 네 맘대로 하지 마라는 행위 제한이 지정의 효과로 발생한다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행위 제한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행위 제한이 있더라 이거죠. 첫째, 21개 용도지역마다 아무 건축물이나 시설 함부로 짓지 말랍니다. 이러이러한 용도지역 안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물이나 시설만 지어라. 이러이러한 용도지역에서는 이러한 건축물이나 시설만 지어라. 이런 걸 한마디로 뭐란다? 건축 제한
예, 건축물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랍니다. 그걸 첫째, 건축 제한. 두 번째, 건축물 지을 수 있는 걸 짓는다 하더라도 그거 네 멋대로 그 대지 안에다가 건물 넓게 짓지 말랍니다. 대지 안에 건축물 짓는 걸 너무 넓게 짓지 말라. 그걸 무슨 제한이라고 지난주에 했었는데 무슨 제한? 대지 면적에 비하여 건축 면적 너무 넓게 짓지 말라. 기억납니까? 무슨 제한? 건폐율 제한이라는 두 번째 21개 용도 지역마다 건폐율 몇 퍼센트 이어져라 라는 건폐율 제한이 있다. 세 번째, 대지 안에다가 그 건축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세 번째는 너무 그 안에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너무 넓게 차지하지 말랍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물 내에 있는 이 바다 면적들 있죠? 건축물 내에 있는 이 바다 면적들 너무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랍니다. 이걸 뭐라죠? 용적률 제한이라 한단다. 따라서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라. 건축 제한. 그때 대지 안에다 건물 너무 넓게 네 멋대로 짓지 말라. 건폐율 제한. 대지 안에다 건물 너무 규모를 크게 짓지 말라. 용적률 제한이라는 이렇게 세 가지 제한이 있다라는 거. 이거를 한마디로 용도 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이라고 표현하고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한 가지 조심할 건 건폐율 제한할 때 율은 동그라미 율을 씁니다. 용적률 할 때 율은 리을율을 쓴다는 것. 이거 동그라미 건폐율, 용적률 할 때 동그라미 리을을 쓴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봤던 내용으로서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아까 제일 먼저 봤던 게 용도지역은 몇 가지가 있다? 21가지 용도지역의 종류가 있다. 그 중에 중요한 것들, 지금 진하게 되는 것들이요. 이거는 전부 다 중요한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씩 숙지하셔야 되고 그것도 최소한 용도지역의 종류도 모른다면 그건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지 아니한 거다라고 간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꼭 외우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로서는 부동산 공법에서 국토이계 및 이공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도지역에 관한 겁니다. 그럼 용도지역을 지정하자. 누가 지정한다?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인 국장 또는 지도사 또는 대도시장 이자들이 지정권자다. 두 번째, 지정하는 절차는 무슨 절차인다? 원칙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는데 예외적으로 도시군 관리국으로 수립하지 않냐고도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거나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결정 공시된 거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때 지정된 거로 보는 경우는 바다인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 옆에 있는 이웃하고는 용도적인 내용과 같은 목적으로 매립한다면 매립, 준공, 인가받은 그날부터 그 지역은 뭐로 본다? 이웃하고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여기 매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서로 다르거나 둘 이상의 용도적에 걸치거나 또는 둘 이상의 용도적에 이웃하는 이런 목적으로 바다를 매립한다면 그때는 원칙에서 적용하는 그때는 원칙으로 넘어가서 도시군 관리계 결정으로 용도적을 지정해야 되지 자동적으로 지정된 거로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웃하고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거로 보는 경우는 딱 한 가지. 매립하는 목적이 이웃하고는 용도적에 대한 것과 같은 경우에만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이웃하고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거로 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특례로서 항어산 택전이라는 5군데 구역을 지정고시하면 그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형으로 보는데 그때 항만구역을 지정했다고 다 도시적이 아니고 항만구역 중에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고시된 점만 거기만 도시적으로 결정고시형으로 봅니다. 또 산업단지라고 다 도시적이 되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 중에 농공단지로 지정고시된 적은 도시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또 전원개발사업구역, 즉 발전소 부지라고 다 도시적이 되는 게 아니고 그중에 수력발전소하고 송변전 설비부지는 제외됩니다. 또 관리지역을 한 용도지역에 농지법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고시하면 이 지역은 더 이상 관리지역으로 보지 않냐고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형으로 본다. 또 관리지역에 있는 산림을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되면 이 보전산지로 지정된 이 지역은 더 이상 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아니라 용도적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결정고시형으로 보도록 그렇게 변경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자, 이제 용도지역을 지정하면 그 안에서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라, 그 등 너무 크게 짓지 말라라는 행위제한이 발생하는데 그 행위제한은 세 가지가 있다. 건축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을 겠더라. 그때 건축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이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라. 다음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잠시 쉬었다 가죠.